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님하고 그 청취자님의 직장 동료가 오늘 완전히 똑같은 3천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반도체랑 AI 같은 막 첨단 산업 이런 미래에 베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나리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5년 뒤에 두 사람이 나란히 계좌를 딱 열어보는 거죠. 근데 동료 계좌에 청취자님보다 수백만 원이 더 찍혀 있는 겁니다. 오, 배 아프겠는데요? 왈러 속설이죠. 근데 이게 동료가 막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을 샀다거나 아니면 뭐 숨겨진 대박 종목을 찾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청취자님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 세법, 약간 숨겨진 세법 코드 한 줄을 그 동료는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했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그런 구조에 관한 겁니다. 네, 달력이 5월 22일 동남이 쳐두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지금 당장 정부가 밀어주는 국민성장펀드, 여기에 돈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평소 쓰던 그 스마트폰 앱 딱 켜서 반도체 ETF를 사야 할지 진짜 고민되실 겁니다. 막 기사 보면 소득공제 40%다, 뭐 정부가 원금 보장해준다, 이렇게 엄청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미션은 바로 그 두 줄 요약 뒤에 숨겨진 진짜 팩트를 완벽하게 해독해드리는 겁니다. 투자 초보자인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금융용어 완전 다 걷어내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펀드가 무조건 좋다, 아니면 뭐 ETF가 더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답 찍어주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혁백 논리가 아니다. 네네. 철저하게 청취자님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세금 구간,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 돈을 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전략을 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내 상황에 맞게. 네. 옆 사람한테는 완전 찰떡인 재테크 공식인데 나한테는 5년 동안 완전 숨통 조이는 약간 족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직관적으로 이 두 상품을 뜯어볼 건데요. 일단 이 상품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시간의 개념부터 좀 짚어보죠. 제가 기사들을 막 읽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 3년, 5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헤드라인에는 막 3년만 묻어두면 세제 혜택 폭탄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본문 밑에 진짜 아주 작은 글씨로 만기 5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이거 대체 3년짜리 상품입니까? 5년짜리 상품입니까? 이게 진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건 철저하게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상품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무조건 5년 묶인다? 네, 여기서 3년이랑 5년의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자금 계획이 막 꼬이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일단 5년은 펀드 자체의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만기죠. 이 5년 동안은 중도 환매, 그러니까 중간에 돈을 빼는 게 원칙적으로 아예 불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3년은 대체 왜 자꾸 기사에 등장하는 거죠? 막 3년 뒤에 팔 수 있다는 뉘앙스던데요? 아, 그게 바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의무 방어전 같은 거예요. 이 펀드의 가장 큰 매력이 소득공제인데 법적으로 이 세제 혜택을 나중에 막 토해내지 않으려면 최소 3년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아, 그러니까 3년 채우면 혜택은 유지된다. 네네. 근데 만약에 급전이 필요해서 3년이 채 되기 전에 어떻게든 막 편법을 써서라도 팔아버린다? 그러면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았던 세금을 국세청에 고스란히 다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완전 낭패죠. 그러니까 3년은 국세청이 정한 그 세금 환수 면제 기간일 뿐이고 내 돈이 실제로 자물쇠로 딱 잠겨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은 무조건 5년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3년 뒤에 돈 뺄 수 있는 줄 알고 막 전세금이랑 결혼자금 넣었다간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절대 안 되죠. 반면에 반도체 ETF는 유동성 측면에서 완전 다른 생태계에 있잖아요. 5년은커녕 5분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식처럼. 네,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ETF의 가장 큰 무기죠. 그러니까 타임캡슐에 5년간 꽁꽁 싸매두느냐 아니면 언제든 내릴 수 있는 쾌속정에 타느냐 약간 이 차이군요. 근데 제가 자료로 막 파고들다가 진짜 깜짝 놀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국민성장펀드가 막 첨단산업펀드 이렇게 홍보를 하길래 당연히 내 돈 100%가 반도체나 AI 같은 기술 기업에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체 자금의 40%가 운용사 맘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 블라인드 풀, 그러니까 자유 투자 영역이라고요.
아, 네. 그 부분에 주목하셨군요. 이게 이 펀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맹점입니다. 규정상 60%는 정부가 지정한 첨단 중소기업이나 뭐 벤처 이런 데 투자해야 하지만 나머지 40%는 펀드를 굴리는 운용사가 수익률을 좀 방어하거나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량껏 쓸 수 있게 열어둔 거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제가 3천만 원을 넣었을 때 그중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은 AI랑은 완전 상관도 없는 코스닥 대형주나 뭐 심지어 일반 제조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완전 깜깜이 블랙박스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약간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도이긴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확히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죠. 내가 산 펀드의 내용물이 막 매일매일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요. 답답하겠네요. 반대로 ETF는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 돈이 삼성전자의 몇 퍼센트, SK하이닉스의 몇 퍼센트 딱 들어가 있는지 투명한 유리창 통하듯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의 행방을 100% 통지하고 싶다. 이러면 ETF의 투명성이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내 돈이 블랙박스 안에서 막 5년이나 묶여 있어야 한다면 가장 걱정되는 건 결국 리스크잖아요. 기사들 보면 진짜 하나같이 다 정부 재정이 투입돼서 손실을 막아준다, 뭐 원금 보장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엄청 떠들썩하던데 아, 그 부분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솔직히 정부가 내 돈 지켜준다고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는 정말 위험한 착시 현상이에요. 이거 팩트를 정확히 교정해드려야 하는데 정부가 막아주는 것은 원금 보장이 절대 아니고요. 손실 우선 부담입니다. 손실 우선 부담이요? 네, 이 둘의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진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오, 그러니까 손실 우선 부담이라는 게 뭐 정부가 손실을 대신 맞아준다는 건가요? 쿠션을 생각하시면 약간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번 펀드에 국민들 돈 6천억 원이 들어가고 정부가 세금으로 1,200억 원을 딱 얹어서 총 7,200억 원짜리 펀드를 만듭니다. 근데 펀드에서 손실을 막 나기 시작하면 이 정부 돈 1,200억 원이 먼저 깎여 나가는 구조인 거죠. 아, 정부 돈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정부가 일종의 쿠션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 쿠션의 두께가 딱 펀드 전체 손실의 20%까지만 커버한다는 겁니다. 헐, 잠깐만요. 그럼 주가가 막 폭락해서 펀드 손실이 20%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쿠션이 찢어진 겁니다. 와, 찢어졌다. 네, 21% 손실이 딱 나는 순간부터는 청취자님의 피 같은 원금이 다이렉트로 깎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애초에 반도체나 AA 같은 기술주들은 막 위아래로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고점 대비 20% 하락은 약간 조정장만 와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과연 정부가 고른 종목이라고 해서 그 쿠션이 5년 동안 안전하게 버텨줄까요? 그러니까요. 과거의 역사가 그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줍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대적으로 조성됐던 뉴딜 펀드,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 뉴딜 펀드. 네. 당시에도 막 정부가 앞장서서 빌어줬지만 일부 펀드는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29%가 넘는 끔찍한 손실을 기록했어요. 20% 쿠션은 진작에 다 찢어지고 투자자들 원금이 엄청 크게 손상됐었죠. 29%면 원금이 날아간 거네요. 네, 더구나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기 당시 생각해보면 대표적인 반도체 ETF들이 고점 대비 막 무려 35%나 폭락했었거든요. 첨단 기술 투자는 원래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부가 20% 막아주니까 나는 절대 안 읽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와, 20%라는 쿠션 밑에 진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낭떠러지가 딱 입을 벌리고 있었네요. 리스크가 두 상품 모두에게 존재한다면 결국 진짜 싸움은 수익률에서 판가름 날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구조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비용 문제를 한번 따져보죠. 수수료를 막 무거운 배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ETF는 수수료가 연 0.2% 수준이라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결승선을 향해 막 뜁니다. 근데 국민성장펀드는 수수료가 무려 연 1.2%예요. 네, 꽤 높죠. 엄청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뛰는 셈이잖아요. 똑같이 연 6% 운용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배낭이 가벼운 ETF가 결승선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들고 들어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펀드가 ETF를 이긴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그게 바로 무거운 배낭을 단숨에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결승선에서 정부가 딱 쥐어주는 거대한 현금환급금 때문입니다. 바로 소득공제라는 세금의 마법이죠. 아, 소득공제. 네, 여기서 이 두 상품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취자님이 국세청에 내고 있는 소득세율, 그게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진짜 유일한 심판입니다. 세율이 심판이라고요? 내가 평소에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내 투자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6% 수익 시나리오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3천만 원을 5년간 굴렸을 때 배낭이 가벼운 ETF는 세금을 딱 떼고 약 980만 원의 수익을 온전히 챙깁니다. 네, 980만 원. 반면에 펀드는 수수료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순수하게 투자로 번 돈만 보면 79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요. 여기까지 보면 ETF의 완전 압승이죠. 그렇죠. 펀드가 훨씬 지고 있네요.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상황이 확 뒤집힙니다. 펀드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냈던 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싹 돌려받게 되거든요. 이때 내가 평소에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고소득자일수록 돌려받는 현금 액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연말정산 때 이 펀드 덕분에 국세청에서 환물 받는 금액이 훨씬 커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대충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길래 그 무거운 수수료 배낭 무게를 다 이긴다는 겁니까? 그 과세 표준 5천에서 8,8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지방세 포함해서 한 26.4% 정도 세율 적용받는 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이 3천만 원을 이 펀드에 딱 넣으면 5년 동안 세금 환급액으로만 약 317만 원의 현금이 통장에 꽂힙니다. 와, 317만 원이요? 네, 아까 펀드의 순수 투자 수익이 79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 환급액 317만 원이 더해지면 총 수익은 1,107만 원으로 완전 훌쩍 뛰어버리는 거죠. ETF가 번 980만 원을 가볍게 역전해버리는 겁니다. 대박. 317만 원이 환불된다? 수수료 배낭을 맺는데도 결승선에서 막 300만 원짜리 보너스를 주니까 최종 승자가 되는군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뜬금없는 단어가 하나 튀어나오더라고요.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아, 네네. 농특세죠. 아니, 지금 우리 반도체나 AI 같은 막 최첨단 펀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농촌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한국세법에 아주 독특한 약간 꼬리표 같은 건데요. 원래 우리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덜 내게 되면 정부는 야, 세금 깎아줬으니까 그 깎아준 금액의 20%는 농어촌 발전을 위해 특별세로 좀 내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 깎아준 대신에 통행료를 떼어간다. 맞아요. 깎아준 세금의 일부를 다시 걷어가는 일종의 통행료죠. 근데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법을 딱 바꿔서 이 통행료, 즉 농특세마저 아예 면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오, 면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317만 원이라는 환급액이 세금 떼기 전에 약간 가짜 숫자가 아니라 이런 한 푼 안 깎이고 청취자님 통장에 진짜 그대로 꽂히는 100% 순도 높은 현금이라는 뜻인 거죠. 와, 혜택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상식적인 의문이 하나 딱 듭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진다면 결국 막 돈 많고 세금 엄청 많이 내는 이른바 자산가들이 이 펀드 물량을 싹쓸이해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우려가 막 나올 수 있죠. 근데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제도를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치명적이고 재미있는 제약 조건이 하나 발동하거든요. 오, 제약 조건이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거대한 허들입니다. 그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허들인가요? 쉽게 말해서 정부 논리는 약간 이런 거예요. 이 펀드는 국민 세금 1,200억 원을 막 쿠션으로 대주면서까지 혜택을 퍼주는 상품인데 이미 주식 배당이나 은행 이자로만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그런 진짜 부자들까지 국민 세금으로 배를 불려줄 수는 없다. 이거죠. 아, 커트라인이 있군요. 네, 그래서 최근 3년,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면 아예 이 펀드 전용 계좌 가입 자체를 법으로 딱 막아버렸습니다. 와, 세금 혜택을 막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들을 시스템적으로 아예 입장 불가시켜버린 거네요. 약간 일종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방어막을 쳐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자들은 어차피 가입이 막히고 그럼 학생이나 전업주부
혹은 이제 막 취업해서 소득세율 구간이 좀 낮은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어차피 펀드 가입해봐야 소득공제로 막 돌려받을 세금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낼 세금이 적으니까요. 그럼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약간 소외되는 건데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럴 때 ETF라는 쾌속정이 나설 차례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막 무조건 정해진 전용 계좌에만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ETF는 우리가 마음대로 약간 세금 청정구역 같은 데에 담아서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청정구역이 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요? 그게 어떻게 세금 청정구역이 되는 거죠? 원래 주식이나 ETF로 돈을 벌면 기본적으로 15.4% 세금을 떼어갑니다. 근데 ISA 계좌라는 울타리 안에서 딱 ETF를 사서 굴리면 국세청이 그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터치하지 못해요. 완전 완벽한 비과세죠. 와, 200만 원 비과세. 네. 게다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15.4%가 아니라 9.9%로 세금을 대폭 딱 깎아서 따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그럼 펀드에서 받는 소득공제 막 부럽지 않게 ETF도 담는 그릇만 잘 고르면 세금을 완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청정구역인 연금저축 계좌를 싹 연계하면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연금저축이요? 네, ISA 계좌가 3년 의무 만기가 있거든요. 그 만기가 딱 끝났을 때 그 안에 든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싹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로 넘어간 그 금액에 대해서 막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또 줘요. 혜택을 또 줘요? 네네. 즉 비과세 받고 저율 분리과세 받고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딱 이어지는 완전 강력한 삼중절세 콤보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아서 펀드 혜택을 굳이 못 보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ISA랑 연금 계좌를 활용한 ETF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진짜 퍼즐이 다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펀드라는 무거운 배낭과 소득공제라는 보너스, 그리고 ETF라는 쾌속정과 ISA라는 세금 청정구역까지. 그럼 5월 22일 이 심층 분석을 지금 딱 듣고 계신 청취자님이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확실하게 줄을 좀 세워주시죠. 누가 펀드를 사야 하고 누가 ETF를 사야 합니까? 네, 아주 명확하게 타겟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국민성장펀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첫째, 본인의 소득세율이 24% 이상인 약간 고소득 직장인이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에 아직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네, 고소득 직장인. 이분들에게 이 상품은 막 변동성 큰 위험한 펀드라기보다는 정부가 매년 막 현금을 쏴주는 확정 고수익 절세 통장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둘째, 내 돈 3천만 원을 5년 동안 진짜 단 1원도 뺄 필요가 없는 분들. 네, 최소 6개월치 생활비가 비상금으로 따로 딱 준비되어 있는 분들만 접근하셔야 합니다. 셋째, 주식창이 파랗게 변하면 막 심장이 막 뛰어서 다음날 바로 손절해버리는 이른바 유리 멘탈이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5년이라는 강제 락업은 약간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뇌동매매를 막아주는 엄청 튼튼한 안전벨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정리가 확 되네요. 그럼 반대로 절대 펀드 쳐다보지도 말고 무조건 ETF로 가야 하는 분들은요? 첫째, 아까 막 설명드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최근 3년 내에 단 한 번이라도 걸린 적이 있는 분들. 이분들은 어차피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예 입장 컷. 네, 그리고 둘째, 소득이 아예 없거나 너무 낮아서 소득공제를 받아봤자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는 학생, 전업주부, 은퇴자분들입니다. 굳이 묶일 필요가 없죠. 셋째, 한 3년에서 5년 안에 전세보증금이나 막 자녀 결혼자금으로 이 돈을 무조건 빼서 써야 하는 분들,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 다 토해내야 하니까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혜택 다 토해내니까 큰일 나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나는 내 돈의 40%가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는 그 깜깜이 투자는 딱 질색이다. 나는 무조건 내가 고른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같은 그런 퓨어한 AI 기업에만 완전 집중 투자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투명하게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ETF가 무조건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완전 흙과 벽이 아주 뚜렷하네요. 근데 제 상황을 막 대입해 보니까 저는 약간 중간에 좀 걸쳐 있는 것 같거든요. 한 6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 꼭 막 이 둘 중 하나만 죽어라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 아주 훌륭한 관점이십니다. 자금이 넉넉하다면 굳이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이른바 방패와 창을 동시에 딱 드는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방패와 창이요? 네, 6천만 원이 있다면 그중 3천만 원은 국민성장펀드에 딱 넣어두는 거예요.
여기서 세금 환급이라는 확실한 방어적 수익을 딱 챙기면서 5년 동안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단단한 방패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은 ISA 계좌 안에서 반도체 ETF를 굴리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막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첨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딱 따라가는 엄청 날카로운 창으로 활용하는 거죠. 확정 수익이라는 방패,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창. 진짜 완벽한 조합이네요.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국민성장 펀드의 본질을 한 줄로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투자 상품의 탈을 쓴 철저한 맞춤형 절세 상품이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청취자님, 5월 22일 가입일이 오기 전에 당장 하셔야 할 숙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켜시고요. 국세청 홈택스에 바로 접속하세요. 나의 소득세율 구간이 지금 어디인지, 내 소득공제 여유분은 아직 남아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막 포함됐던 이력은 없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내 숫자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아주 실용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증권사 오프라인 창구에 막 직접 가서 가입하는 것보다 무조건 온라인으로 가입해야 수수료 부담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다만 첫 주에는 온라인 가입 물량이 전체의 50%로 딱 묶여 있어서 완전 치열한 눈치 싸움이 막 벌어질 수 있어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신 분들을 위해서 20%의 서민 우대 물량도 따로 빼두었다고 하니까 본인이 여기에 혹시 해당하는지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의 숫자를 다 확인하고 완벽한 전략을 세우셨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출처 자료나 기사에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청취자님이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의 돈이 이 펀드에 완전 단단하게 자물쇠로 잠겨 있을 5년 뒤, 즉 2031년의 세상을 한번 쫙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AI랑 반도체를 막 최첨단 혁신 기술이라 부르면서 엄청 열광하잖아요. 근데 5년 뒤에는 그것들이 마치 지금의 전기나 수도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지루한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니까요. 그쵸. 만약 5년 뒤 시장의 폭발적인 자금이 우주항공이나 바이오, 혹은 막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완전 새로운 테마로 옮겨갔을 때 당신의 돈이 2026년의 테마에 꼼짝없이 묶여있는 거, 그게 과연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아줄일까요? 아니면 더 큰 성장을 막 가로막는 무거운 닻이 될까요? 동아줄이냐 닻이냐? 투자의 세계에서 당신의 돈이 묶이는 5년이라는 시간은 숨막히게 빠른 기술 발전의 속도 앞에서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영겁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계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동아줄일 것인가 닫힐 것인가. 진짜 서늘하면서도 뼈를 때리는 화두입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청취자님의 몫이겠지만 오늘 저희가 해독해드린 이 메커니즘하고 숨겨진 맥락들이 당신의 투자 여정에 정말 흔들림 없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과 성공적인 투자를 늘 응원하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